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주제 발표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 이재훈 단장님 앞으로 모셔서 저희가 주제 발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장관님이나 공동대표님,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 사장님들이 워낙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할 부분이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좀 더 저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철도 공동체에 대한 이 전문가분들이나 일반인들의 인식. 두 번째가 이제 철도 공동체의 구상의 추진 방안이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준비 과제입니다. 첫 번째 그 인식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좋은 담대한 구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상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진행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철도 공동체에 관한 인식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특성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상당히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몽골이 다 국경을 맞닿고 있고요. 또한 이런 나라들은 철도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 미국, 이건 대륙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은 해양을 사이에 두고 가깝게 인접되어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일 협을 통해 가지고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와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 5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제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좀 긴장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사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핵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영토 갈등,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세계 전략상, 그다음에 동상에서의 갈등,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상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세계 군사력 1위, 2위, 3위 국가가 관여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10위권까지 확장하면은 일본, 한국이 포함되고 20위권까지 확장을 하면은 북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강한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강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같은 강한 긴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까지 포함해가지고 보시면은 자기 특정 국가의 총 무역액에서 상대방 국가와 교역하는 수출입액을 보시면은 한 45%,
평균적으로 한 45%가 되어주고 있고, 물론 85%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또한 25% 정도가 이 동아시아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고, 중국 역시 한 3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평균적으로 한 45% 정도 되어지는데, 이 45% 정도의 교육 관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 통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등은 빚고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군사력 1, 2, 3위 국가가 부진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 GDP 1위, 2위, 3위 국가와 동아시아 지역에 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지역 특성과 요건에 고려해가지고 대통령께서는 작년 8.15 때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동아시아 지역의 상생 번영, 그 다음에 평화 정착, 이것이 주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공동체까지 발전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 공동체의 대상 국가는 동북아 지역에 있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된 이후에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처럼 경제와 평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국제기구를 제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담대하고 대담한 제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상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오해가 실질적으로 이 구상의 실현에 좀 부정적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대상국의 철도를 공동 관리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가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철도라는 것은 교통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국가 전략 시설을 공동 관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공공연하게 전파되어진다고 그러면은 공동체 대상 국가와의 협조에 상당히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철도의 공동 관리로 이해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은,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에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셨고, 사실 그 공동체라는 것은 국제정책 쪽에서 지금 주권의 제약을 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석탄, 철강 공동체를 예를 들으셨는데, 그 기구에서는 석탄, 철강의 생산 가격의 규제, 공동관리, 주권을 제약하는 것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도 마치 그것과 같지 않은 것이냐 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제 그런 오해를 안 했으면 되는 거고, 또한 두 번째, 이 사업,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실질적인 진전과 관련해 가서 중요한 오해는 바로 동아시아 경제 교류가 뒷전이고, 유라시아 운송, 한반도에서 유럽을 가는 물류망을 구축하자 하는 것을 제네차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건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조차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론 석강에서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유라시아 운송,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가는 컨테이너 수송이 주 대상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해상 운송이 대형화되어지고 요금이 싸지는데 철도공동체에서 추진한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잘못된 오해라는 거죠. 대통령께서 구상을 발표하실 때 방점은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교류, 그것이 중요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강조되어지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동아시아 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뭐 이게 효과가 있냐, 수요가 있냐 하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철도 잠재적인 수요가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해상 항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물동량보다 앞으로 그것이 철도공동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의해서 유발수요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현대화와 관련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의선 현대화만 되어져도 동아시아 지역의 철도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의선의 현대를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한국의 고속철도 수준으로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은 한반도 한국 부산에서 북한 평양을 거쳐가지고 중국 동북 삼성이나 북경까지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지고 또한 고속 화물 특성 서비스 같은 것이 도입되어지면은 하루 내지 3일 정도의 수송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새로운 철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략적이나마 경의선을 통해서 중국, 한중국 간의 여객 화물 수용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거 2025년 뭐 사업이 진행되어지면 그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동북 삼성이나 북경 그러면 인근 지역의 항공 수요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장래 항공 수요를 전망을 했는데 2013년부터 16년까지 사드 사태 이전 증가율의 한 80% 정도 가지고 2025년 전망했고 이 전망치에다가 철도로 60% 내지 40% 그러니까 동북 삼성 지역에서는 한 60% 정도 그다음에 북경이나 북경 부근 지역에서는 한 40% 정도가 뭐 전환되어진다고 하면 한 1일 4만 9천 명 정도가 경의선을 통해서 한중간 철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넘버가 저는 사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유로터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요가 지금 여객 수요만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이면 2017년 기준 2천만 명이면 1일 한 5만 5천 명 정도가 이용하는 거고 또한 자동차 셔틀을 통해서 수송되어지는 인원이 한 2,600만 명 정도 되어지거든요. 그것도 일할로 기준으로 하면은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한 총 12만 명 정도가 철도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국제철도죠.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에도 이 정도가 되는 것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도화물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증가율을 토대로 가지고 2015년 걸 만드는데 가장 적게 볼 수 있는 지금의 무역량에서 한 30% 정도가 철도로 전환되어진다고 보면은 총 철도 화물량은 한 2,300만 톤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콜드체인의 수송이 한 308만 톤 정도 됩니다. 이 콜드체인의 수송이라는 것은 요거 농림축산식품, 수산식품, 식품만 따로 떼어냈을 때 요 양에 적용을 했던 거고, 또한 전재상거래에 한 30% 적용하는 경우에도 철도 특성 서비스가 한 1,366만 건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물량의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해송을 통한 것도 한 2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송을 통하는 경우는 한 중간에 일주일 정도 소요되지는데 철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더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30% 이상이 발생할 수 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동체에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의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우선적으로 철도 공동체의 개념, 역할, 비전을 빨리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들, 다양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될까, 이게 혼선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철도를 매개로 해가지고 동아시아의 경제 교류 또한 평화 증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기구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철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철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 연맹 개발, 그다음에 철도 항만 운송과 관련된 것까지도 다 논의하는 그런 협력 기구였고, 이 기구에서 협력 기구에서 운영하기 위한 5대 원칙을 제가 설정을 하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상호 존중입니다. 국토와 주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평화공존입니다. 군사적 위협 그런 건 배제해야 되겠죠. 세 번째가 호혜 번영입니다. 관련국, 대상 국가들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고 번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공동협력입니다. 특정 국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대상국이, 회원국이 함께 협력해서 동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시장 질서 원칙입니다. 이것은 뭐 시장을 개방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협력 사업으로 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글로벌 표준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임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사업 타당성, 사업성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기준을 적용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는 5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정책이죠. 서로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정책, 이게 다른 국가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서로 연계하자는 차원에서 정책 협력. 두 번째가 운송입니다. 이건 국경을 통과하는 데서의 장애 요인들을 해소하자 하는 것이죠. 철도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세 번째가 투자 협력입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재원과 관련된 협력을 하자는 거. 그다음에 금융.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는 거. 마지막으로 인력 부분입니다. 시설 투자, 운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아시아 철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 개발 인력을 상호 교류하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5부분으로 나눴고요. 이 철도 공동체 비전은 철도 공동 협력을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의 상생 번영을 이루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공간은 동아시아 지역이 통합돼서 일일 생활권을 만들자는 거. 경제는 번영입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형성하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한 2050년 정도의 전망치를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세계 경제 절반 이상을 이 대상국 7개국이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대륙과 해양을 결합한, 융합한 새로운 문화, 세계인이 공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 마지막으로 정치, 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처럼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회원국들이 수평적, 평화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상태로 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 방안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협력입니다. 이거 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좀 했으면 정말 제가 강조를 합니다. 유라시아 운송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철도망, 그다음에 동아시아 물류 서비스망을 구축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철도망은 일일 생활권을 만들자 하는 거, 그다음에 관련된 국가들이 철도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하는, 지금처럼 항만과 항공만이 아니라 철도가 새로운 경제 교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동아시아 물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지역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물류 서비스, 국제 물류 서비스입니다. 이게 콜드 체인이나 같은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철도망 구축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크게 3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속철도망, 두 번째가 물류철도망, 그다음에 유라시아 운송회랑인데, 고속철도망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그 녹색으로 표시되는데 한반도를 포함해 있죠. 남한, 북한까지 아니라 중국의 고속철도, 그다음에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다 연결하는 한 시속 200km 이상의 철도로 구성하고, 물류철도망 같은 경우도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산업단지, 물류단지를 연결하는 건데, 이 물류철도망의 경우는 시설 수준을 한 100km 내외 정도로 구축하는 겁니다. 중국의 철도 같은 경우도 현대하지만은 물류 수송 관련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에서 국제 운송 해랑, 이거는 기존의 TSR, TCR 등이 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운송하는 망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방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 공동체에서 이제 협력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게 훈춘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rovsk까지 현재 관련된 국가들이 계획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고속철도 사업을 좀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철도망 연변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두만강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또한 북한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일경제특구 등을 좀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국들의 이득이 줄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의 수산물 가공 콤플렉스, 현재 뭐 우리 정부에서도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현재 없었던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철도망 연계 복합 항만인데, 이것은 러시아 자르노비항 같은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인프라 사업이죠. 많이 논의됐던 한중, 한일, 그다음에 너일, 미일 해저터널 같은 것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제 그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참조를 하셨으면 하고요. 이제 추진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 단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민간 부분 협력하고 이제 정부 부분에서 지금 협력을 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부분 협력은 이제 정부 쪽에서 시작하기 전부터 빨리 좀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철도 협력 포럼, 이것은 대상국의 전문가들,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동아시아 철도망의 필요성 등을 좀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럼이 이제 정부 측에서 이게 포럼이 구성하면은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이게 동아시아 철도망의 효과 뭐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이제 제시를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것이 대상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단입니다. 민간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니까 관련된 철도 협력으로서 필요한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연구단을 구성해가지고 진행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입니다. 이걸 크게 이제 4단계로 나눠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본격적인 협의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제 의사를 좀 타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두 번째가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 번째가 시범운송사업, 마지막으로 이제 협력기구를 창설하는 건데,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었지만은 각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기존의 교통장관 회의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 같은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토부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같은 의사 타진을 통해 가지고 몇몇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이제 나타내면은 동아시아 철도 협의체 공동체로 가기 전 단계로서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 기존의 교통장관 회의를 토대로 해서 이제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 대상국 7개국가 모두 모여서 같이 시작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국가들 간의 양자간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마지막에 7개 국가들이 같이 하는 그런 순으로 밟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는 철도운송 관련된 시설 투자,
운영 체계 개선 등을 좀 할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동아시아 철도 시범 운송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북한을 경유하는 기존철도를 이용해서 하자는 건데, 이 운송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들, 한국에서 동북 삼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철도로 여객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특히 그 동북 삼성의 출해 통로 확보 관점에서 필요한 거고, 러시아의 국동 개발 관련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범 사업 후에 이제 철도 공체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동아시아 철도 운송 협정을 체결하자는 거. 그다음에 이것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좀 이게 추진하자 하는 것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철도 공동체에 창설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 공동체가 지금 주권을 제한다는 의미가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글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영문으로는 철도 공동협력기구로 표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고요. 참여 및 이제 대상 국가의 참여 및 설득 방안인데, 이게 대상 국가가 이게 실제로 내가 당사자라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번에 착구식 할 때 미국하고 일본은 빠졌는데 좀 그쪽은 좀 소외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대상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거. 그다음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정치학적 변화,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신대륙주의 부상,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게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실력 확인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소외됐다는 것이 느낄 수 있으니까 이 창설 과정에 대한 정보를 좀 이렇게 좀 협의하고 공개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야 됩니다. 사실 프랑스가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 때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했었고, 또한 영국과 협의를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 지역의 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지역 영향의 관점에서 중국 주도의 영향력 그걸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강조하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거죠. 실적으로 이쪽 두 개 국가는 거의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북 삼성의 출해 통로 확보한다는 관점, 그다음에 한반도와 중국의 경제 해랑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러시아 역시 극동 개발, 그다음에 TSR을 이 동북아 지역의 허브항인 부산항과 연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갈등이 많이 있는데, 좀 신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좀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준비 과제입니다. 이게 그간의 그 대륙철도 관련해 가지고 역대 정부들이 다 추진해 왔습니다. 그 DJ 정부에서 지난번 박근혜 정부까지 해왔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뭐 실질적인 성과 없이 선언적인 수준으로 끝나버렸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에 대한 생각을 못합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적 제약을 너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이것이 실현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 부분. 그다음에 이 관련국 지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데 대한 고민이 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철의 시크로드만 강조하고, 또한 부산이나 서울에서 파리까지 열차 타고 가자 하는 것만 강조했었지, 관련국들의 어떠한 이득이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도공태 실현하는 데서 필요 조건은 정치적인 조건과 기술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 호응이 필수다 하는 거. 그래야지 대륙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치고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 필요 조건은 북한의 철도 시설 수준을 빨리 현대화해서 시설을 높여야 됩니다. 현재 조사한 바에 따른 북한의 철도라는 것이 한 20내지 30km밖에 안 되죠.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철도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진다는 것은 한반도 부산에서부터 대륙국가 중국 러시아까지 열차가 운행될 수 있다는 거. 이래야지만이 대성국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동북 삼도에서 출해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러시아 같은 경우도 부산항과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일이 될 수 있고, 또한 물류업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설될 수 있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콜드체인, 그다음에 곡물 물류, 특성 서비스 같은 이것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대상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대상국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과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제사회 여건 진전에 맞춰서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협조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끝날 때까지 넉넉히 기다릴 수는 없죠. 북한에 대한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좀 준비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민간 포럼이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지면은 정부 쪽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제적 공감대는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전문가 중심의 동아시아 철도 협력 포럼, 그다음에 동아시아 철도 협력 연구단 같은 걸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 철도 현대화 방안, 이것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북한을 통과하지 못하고 북한의 철도 시설을 현대화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남북한이 현대 수준에서 합의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한국 정부가 북한 철도에 대해서 강하게 현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이 주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장벽이 생기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핵심 구간에 대한 설계를 빨리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의선 구간입니다. 서울에서 개성, 평양, 신의주까지 가는 구간을 설계를 빨리 진행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철도 현대화 방안인데 여러 가지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기존선을 개량하는 것보다는 고속철도급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철도 운송에 관한 협정을 좀 빨리 좀 체결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범 사업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북한 경유 동아시아 국제철도 운영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력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생필품 같은 것을 수송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재와 관계 없을 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철도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 북한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철도 현대화도 필요하지만 남한 지역의 철도망을 빨리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경의선 수도권 구간의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공사를 실제로 착수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용지 확보하고 하는 것을 빨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철도 복합 물류 산업 경쟁 강화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동아시아 철도 공사가 실현돼 가지고 한반도 내까지 국제철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한반도는 국제철도 물류 산업에 개방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 코레일의 경쟁력을 빨리, 그다음에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이 한국을 출발지로 하는 블록트레인 기지 같은 것 빨리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교통 물류 시스템의 이제 혁신 방안, 경의선을 현대화, 고속철도급으로 현대화하고 나면 북한의 사회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춰가지고 북한의 교통 물류 시스템을 좀 혁신하는 방안들, 그러니까 철도역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그다음에 철도역 중심의 물류 체계,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설립 준비 기획단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국토부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기재부, 통일부, 외교부들이 다 지금 관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만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부처들을 좀 조율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기획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